네, 이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총 847명, 평균 3.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구정차장님. 네. 지금 경쟁률이 지난 총선 때보다 조금 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비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예비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 공천 경쟁률도 전국적으로 지금 3.35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당 후보가 누릴 수 있는 이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여당은 말 그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후보다 이런 그 느낌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에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이 이 경기 남부권 그리고 이 서울 인접도시를 돌면서 이 메가시티 서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면 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실천력을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정차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한강 벨트에 지금 이 국민의힘 지역구가 한 곳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여기에 예비 후보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 지난 총선에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의 경우에는 한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용산 한 곳을 빼놓고는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치러진 3구 대선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나온 이재명 후보보다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민심이 대선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난 대선 여론이 만약 이번 총선까지 이어진다라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도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을 낳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비 후보들이 많이 한강 벨트에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그 유권자의 선택이 이어진다라면 이번 총선에 여당 후보로 나서 후보들에게 유리해지는 것이고 만약 지난 4년 총선처럼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온다라면 이 4년 전 투표 결과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벨트의 그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내 일당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종에 몰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세종이요? 예. 세종시의 경우에는 역대 총선에서는 대체로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가 여당일 때도 승리했고 야당일 때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세종시가 지금 선거구는 두 곳입니다. 두 곳 다 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여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에서 어느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본선에서 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공천 신청자도 가장 많은데요. 이 경기도 공천의 키워드가 이 대리전 경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하남갑에 이용원 그리고 이창근 당협위원장, 김도식 전 부시장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지금 각각 윤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대리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한두 군데 보고 이게 경기도 키워드로 보기 어렵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도식 위원장도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개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언론에서 네. 세 명을 대리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제 안 맞다고 보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분당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김민수 대변인이 그 틀을 닦고 왔고 거기에 김은혜 수석이 왔는데 마치 이게 그 김민수 대변인이 나경원 대리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경원 예. 당대표 할 때 우리 그 김기현 편에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저는 프레임이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공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멋지게 이기는 공천입니다. 멋지게 이기는 공천. 중요한 거는 정치는 이제 그 명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기는 실리인데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4개 조합 있잖아요. 명분은 있는데 실리가 없다. 네. 명분 없는데 실리가 있다. 둘 다 없다. 이런 4개 조합 중에
명분도 갖추면서 실리도 챙기는 이게 바로 멋지게 이기는 공천이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은 맞춤형 자객 킬러 공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운동권이 있다. 그 지역에 딱 맞는 사람을 맞춤형으로 해서 명분, 운동권 청산도 하면서 승리도 하는 이런 게 공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천 심사 판단에 있어서 한 위원장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천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당 기여도 평가를 저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공관위가 정한 것이거든요. 저는 선당 후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선민 후사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네, 지금 한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었는데 고정 차장님, 이 말을 보면 지금 이 총선의 시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명분 자체는 뭐 좋은 얘기죠. 이기는 공천. 그런데 네. 이제 누가 나섰을 때 이기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도와서 이 당에 대한 기여, 특히 대선 승리에 일조한 사람에게 이번에는 이 총선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새 인물이 이번 총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 승리에 공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인물은 이번 총선에서는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친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냐 또는 친한, 새로운 정치 또는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그 새 인물에게 공천을 줘야 되느냐. 이런 공천 갈등이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스템 공천, 이기는 공천, 명분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공천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사 출신 인사들도 줄줄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한강 벨트는 물론이고 이 보수 지지세가 높은 지역구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위원장님. 왜 이 영남권을 비롯한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몰렸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영남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세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신인이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윤 정부 출신들이 과연 보수 텃밭에 출마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공천 자체가 힘들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나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심사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점수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되게 우리가 당 대표가 직접 공천 심사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보기 드물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그러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나섰을까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공천 실무로 하는 작업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공천 심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에게만 맡겨놓으면 이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혁신 공천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이렇게 텃밭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전체 선거판에서 윤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실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이 과연 텃밭에 출마를 할 수 있을까도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정 차장님. 네. 그런데 사실상 이 찐윤들이 좀 안전한 지역에 몰리는 것은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교적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이제 그러다 보면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험지라고 불리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거나 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야당세가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몸담았던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 정권 심판론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뭐 영남 지역이라든지 이 강남 벨트, 이른바 한강 벨트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당선 가능성을 쫓아서 출마하려고 하는 이른바 친윤 인사들을 어떻게 시스템 하에서
이 합법적으로 이 공천을 걸러낼지 또는 명분 있게 이 컷오프 시킬지 이거에 따라서 이 친윤 친한 공천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봉합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시스템 공천이지 이건 정량 평가. 그러니까 AI가 뭐 컴퓨터의 어떤 평균치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량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정성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사람이 과연 당에 얼마나 이 기여를 했느냐 또는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이냐, 시대 정신을 대표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이 정량 평가로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대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좀 잠복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로 지금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이유가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 대담 형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 녹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 대담을 통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거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뭐냐면 이제 그 최재형 목사가요. 상당히 그 악마의 편집을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주 이제 그 악랄한 정치 공작이자 악마의 편집을 했다. 네. 이 말은 이게 모든 걸 그대로 폭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고 불리한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거부하거나 이런 불리한 거는 이게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는 윤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 김치찌개 뭐 몇십 명 이래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제대로 이제 그 딱 대담 형식으로 해서 모든 자초지종을 사건의 모든 전모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해명하는 이게 99%로 봐요. 해명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미비한 점 경호가 뚫린 부분 또는 이제 체계적인 보좌가 안 된 부분 이런 거는 이제 국민 앞에 유감도 일부 표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이제 아마 발언이 대담이 나올 거고 그게 뭐 직접 사과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는 대통령이 사과는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이 나올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